제가 맡은 세 번째 세션입니다. 그 장용학에 관한 세션인데요. 발표를 맡으실 이화여자대학교 연남경 선생님, 토론자이신 한신대학교 송주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전공자인 제가 장용학까지 맡게 된 거는 주최 측에 아주 섬세한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세 주제씩 끊다 보니까 이 하나 주제가 저한테 넘어온 것 같은데 공부하는 자세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장용학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저희 앞선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에 전후문학을 얘기했었을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작가가 이제 장용학, 손창섭, 오상원 이런 작가들이죠. 근데 그 당시 장용학 작품을 봤었을 때 받았던 그 인지적 충격,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렇게도 쓰여지는구나. 그러니까 형식적인 충격도 굉장했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가져오는 충격도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산문화 여름호의 그 장용학 선생 아드님께서 아버지 장용학을 쓸 때 장용학 선생이 굉장히 괴팍하고 독특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정다감했던 분이라는 얘기할 때 이 작가가 또 집에서 이렇게 다른 면모로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맡으신 분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연남경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여성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발표 시간 20분, 맥시멈 25분까지 드리고 25분이 넘어가면 가차없이 레이저 광선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남경 선생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연남경입니다. 시간을 지금 굉장히 야박하게 주시는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읽는 것으로 준비된 발표문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장용학은 1955년 요한 시집으로 전후 신세대 작가이자 실존주의 기수로 문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등단은 1950년에 지동설로 이루어졌으나 요한 시집이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고 창작했다는 바가 알려지면서 당시 실존주의 열풍에 힘입어 실존주의 문학을 열어젖힌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자 남용의 소설 창작, 관념주의자 등으로 호명되어 온 장용학은 그때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드문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형성한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움의 차원에서 주목되었지만 그 새로움 때문에 이해되거나 오해되어 온 작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해를 낳은 상징적인 두 장면은 다음과 같은 것일 터인데요. 장용학이 말하는 구원이 생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인간이 죽음으로 구원된다는 결론은 에피메니드의 역설에 불과하다라는 기면에 지적하고 작가는 사상가가 아니며 관념어의 남발은 소설로서는 실패작이다 라고 지적한 김윤식의 비판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상징적이라고 한 바는 이들이 대표적인 4.19 세대이자 65년대 비평가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현대문학의 주체는 55년대 신세대에서 65년대 4.19 세대로 빠르게 바뀌었고 한글 세대로서 자부심을 갖는 이들의 이념은 민족문학과 문학의 주체성에 놓여 있었으므로 개별적 보편주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장용학은 이해 범주에 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의 한자 사용을 고집하는 장용학은 한글 세대인 이들에게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오문과 악문이 범람하는 작품을 쓰는 작가로 민족주의도 문학을 옥죄는 굴레로 여겼던 장용학의 보편주의적 국민문학은 학병 세대의 한계로 구원을 향한 절규의 제스처는 전후병리 현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장용학은 세대론적 차원에서 주목되었으나 같은 차원에서 저평가되었습니다. 이후 장용학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연구사는 간략하게 줄여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후 소설을 정신분석학적 논의로 분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장용학이 굉장히 독창적인 서사 기법에 대한 연구들 또한 리얼리즘 혹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예술사조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제 장용학의 선행 연구가 축적이 되었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작품 세부에 대한 지식을 누적시키는 데는 많은 기여가 있었지만 여전히 인물의 죽음을 초월해 불가능으로 여기는 에피메니드의 역설과
관념주의는 소설의 실패라고 보는 리얼리즘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근대성의 차원에서 장용학의 소설을 두 가지 모더니티의 대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기존의 허무주의적이라고 해석되었던 그런 것을 이제 긍정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성취는 어느 정도 거두었지만, 그렇지만 그 해결책에 해당하는 미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이성 비판을 통해서 찾아졌다라고 하는 점이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탈근대적인 방법을 도입한 연구도 있는데, 이 역시 그러니까 이성을 극복하면서 긍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장용학의 소설에서 이성의 작용 그리고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소 좀 간과한 그런 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거에서는 저는 이 글에서 장용학 소설의 특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사유의 영능에 초점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알랭 바디우의 시각을 좀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보았습니다. 장용학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바디우의 시각이 필요한 이유는 바디우가 베케트를 최초로 읽은 것이 1950년대 중반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바디우도 베케트를 오해했다라고 이제 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또 그 과정 때문입니다. 1956년 당시에 사르트르주의자였던 바디우는 모든 사람들이 베케트에게서 발견했던 것들밖에 자신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그것이 그 비슷한 시기에 장용학이 한국 문단에서 이해되던 방식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11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바디우는 마침내 모든 서사적 원칙을 포기하는 예술의 원천을 모두 동원해 광범위하게 글쓰기의 무화를 보여주는 의미의 무화에 대한 냉혹한 인식, 죽음과 유한성, 병들고 버려진 육체들, 말에 대한 끈질긴 집착을 제외하고는 어둠과 공허만이 있다고 확신하는 베케트를 발견해냅니다. 그러면서 패배주의, 허무주의적이라고 여겨졌던 베케트가 이제 바디우를 통해서 절도와 엄밀함과 용기의 문학으로 재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장용학도 이런 바디우의 시각을 빌려서 재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나만이 인간이며 나머지 모두는 신성하다는 베케트의 말이 오직 나만이 인간이며 나머지 모두는 인간적이다 라고 보는 장용학의 인식과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입니다. 바디우는 예술과 진리의 관계에서 비롯된 예술관을 갖는 진리 철학자입니다. 그에 의하면 예술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진리 절차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사유입니다. 몇 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재성의 차원에서 예술은 자신이 내놓는 진리와 정확히 외연이 같고, 독특함의 차원에서 이러한 진리는 예술 이외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장용학이 에세이나 비평을 쓰는 대신에 문학을 창작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작가는 사상가가 아니며 관념어의 남발은 소설로서는 실패작이라는 이 평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사상가일 수 있고 예술은 진리를 펼쳐놓는 독특한 사유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대문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문자 진리들이 있다고 보는 바디우에 의하면 장용학의 소설은 독창적인 하나의 진리가 맺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장용학의 작품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그림자의 형상, 유적인 것과 진리의 추구에 관한 것입니다. 저기에 1 플러스 1 플러스는 2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1 플러스 1 플러스는 3의 세계가 있어도 좋다는 요한 시집의 한 구절인데요. 이 작품에 나오는 위의 수식 혹은 생각은 동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누해의 노모를 맞닥뜨렸을 때 비롯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철조망에 목을 맨 누해는 시체마저 반역자로서 포로들의 복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절단되고 훼손되어 손은 변소에 불쑥 솟아있고 동호는 그의 누나를 손바닥에 들고 서 있는 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사 직전에 처한 누에의 노모를 만나는 순간 두 개의 죽음 사이에 끼인 동호는 그의 아들 누에가 된 것 같다고 여깁니다. 노파에게 손가락을 잡힌 순간 변소의 손이 나를 잡은 것이라는 착각 속에 동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 순간 동호의 뇌리에 떠오른 위의 수식을 장용학은 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인용문 생략하겠습니다. 인용문은 문단의 신세대로서 기성과는 다른 자신들의 문학관을 피력하는 차원에서 쓰인 글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1+1+2의 세계는 현실 규칙입니다. 현대는 합리적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라는 관형사는 하나의 신화가 되어 인간을 억압함으로써 비합리가 됩니다. 1+1+2는 수식의 형태로 공식화되었지만 알고 보면 합리를 가장한 비합리, 즉 신화일 뿐이라는 것이며 그 세 개의 공식의 현기증을 느끼며 반역하려는 것이 신세대 문학의 위치가 됩니다. 이때 장용학의 문학은 1+1+3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현실 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모색된 수식은 왜 하필 1+1+3일까요? 그것은 바디우의 유적인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디우에 의하면 유적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지식체계 내에서는 어떤 식별 기준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진리가 가지는 중요한 성격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지식체계에 해당하는 1+1+2라는 공식은 부분집합으로 속해 있는 진리를 식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내재되어 있으나 기존의 지식이 간과해버린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장용학은 1+1+3의 수식을 제안한 것입니다. 기성의 지식체계를 설명 불가능한 진리는 요한 시집에서 이데올로기 대립 국면이 포함하지 못한 채 경계지대에서 자살한 누에의 존재, 전쟁의 뒤편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비가시화된 노모의 형상으로서 제시됩니다. 나아가 노모 앞에서 동호가 누에와 동일시되고 그들의 죽음을 몸으로 느끼며 인간의 취약함을 공감하는 그 순간 1+1+3의 세계가 현상하는 것이죠. 1+1+2는 합리적 세계에서 비가시화된 죽음이 실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실제하는 것임을 드러내줍니다. 유적인 부분집합인 진리는 이렇게 장용학의 작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실제함을 표현하기 위해 검은 그림자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제가 강조 필자라고 인용문 끝나는 부분에 써두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그 강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줄의 검은 그림자와 마지막 줄에 거지 행색을 한 도승 그리고 사전을 뜯어버린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를 위해서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바디우에 의하면 진리는 순수 존재, 공백 혹은 어둑함으로 표현됩니다. 어둑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들은 유적인 것의 형상입니다. 요한 시집에서 등장하는 검은 그림자는 눈알이 없어 먼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누해의 타자성입니다. 그러나 누해는 도살장을 부수고 사전을 뜯어버린 젊은 도승이기도 합니다. 기성의 지식체계를 부수고 이방인의 자리에서 기존 담론을 낯설게 만들므로써 진리를 길어오르는 자입니다. 이어서 누해의 그림자는 나의 그림자로 전이 됩니다. 누해의 비단 옷을 빌어입은 나의 그림자가 그래도 잠자고 있을 것인가, 깨어날 것인가를 묻는 파란 두 눈의 응시에 노출된 채 끝나는 이 소설은 인간과 인간 조건의 대결이 유일한 대화이며 그것은 자기 그림자와의 대화라는 작가의 말을 환기할 때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동호는 누에의 그림자가 전이된 존재로 동호에게 그림자와의 대화란 누에와의 대화이고 누에의 타자성을 맞닥뜨리며 인간 조건의 어둑함 혹은 기성지식의 구멍에 문제를 제기하는 깨어남의 과정을 터입니다. 한편 도승은 거지처럼 초라하며 손으로 앞을 더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존재입니다. 이 고통받는 초라한 존재의 형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장은 독백의 연금술, 감산의 방법과 사유의 주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초라한 인물들, 그들의 가난, 병, 그들의 이상한 고정성, 목적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방황, 인간 조건의 무한한 빈곤에 대한 알레고리로 간주되곤 한 이 모든 것을
바디우는 베케트 문학의 특징으로 꼽고 있고 이것은 장용학 문학의 특징으로도 보입니다. 바디우는 이 초라함의 극치에 있는 인물들을 장식을 없앤 인류, 바로 유적 인류의 형상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삶이 동반하는 너절한 복잡성을 걷어내고 의심스러운 소유물들을 잃어버리는 데 성공하고 나서 몇 가지 기능들로 환원된 인류. 이 인류는 오직 가치 있는 질문들로 곧장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유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비인 탄생은 사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적 고행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주인공 지호는 교사였으나 실직당하고 셋집에서 쫓겨난 후 노모를 모시고 방공호에서 혈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깨 생계를 돌보던 노모마저 병져 눕고 사랑하는 종이와의 결혼도 포기한 와중에 절도죄에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감금된 며칠 동안 어머니는 결국 사망하시고 풀려난 지호는 까마귀 떼에 훼손된 채 방치된 그 노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호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일이 흘러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적 인류의 현현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것은 감산, 즉 악화시키기의 방법입니다. 감산, 빼기라고 하는 이 방법은 인류의 형상에서 장식과 여운거리를 없앰으로써 도달하는 유적 인류이고요. 이것은 장용학에 의해서는 비인으로서 명명됩니다. 지평선이 없어지고 시간이 흘러나가 버린 공간에 처한 지호는 인간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원시의 불을 피우는 데 성공한 그 순간 비인이 탄생하는데요. 이렇게 장용학의 비인은 실직으로 생계를 영위하기 어렵고 결혼도 불가능한 인물이 마침내는 탕화가 되어서 효 이데올로기에서조차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인간적인 굴레가 악화시키기라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벗겨졌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뿐사뿐 이슬을 밟고 가까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처한 오욕되지 않은 땅에서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비인이 제시되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결국 비인을 기존의 지식체계를 절단하고 생각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여겨지게 합니다. 이어지는 연작 역성서설과 연결해서 보면 비인 탄생은 사유가 깃드는 유적 인류를 맞이하기 위한 방법적 고행 혹은 감산의 글쓰기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비인은 무엇을 할까요? 비인 탄생 제2부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 역성서설은 상기 인간은 하나의 가설이라는 지호의 말이 에피그램으로 달려있는 한 편의 동화로 규정됩니다. 이 동화는 세계에서 단절된 과로이고 새로운 인간 실험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해방된 인물은 사내라기보다는 무의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인은 그림자의 의식으로 바뀌고 세계에서 단절된 과로 안에서 자기 그림자와의 대화 혹은 독백이 시작이 됩니다. 소설은 주인이 외출한 그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선 그림자의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대화가 상실된 현대에 남은 오직 하나의 대화가 자기 그림자와의 대화, 즉 독백이라고 언급한 작가의 말을 환기해보면 현대문학에 있어서의 독백은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내려는 연금술이기에 자기 그림자와의 대화를 이루어진 역성서설은 독백의 방법, 즉 사유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장용학의 독백, 즉 자기 그림자와의 대화는 언어와 관련된 존재와 실존의 분열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존재인 진정한 존재를 제시합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단절된 과로 안에서 삼수는 녹두대사를 만나는데요. 삼수는 연희를 찾아다니고 녹두대사는 물에서 관세음보살을 건져 올리려 합니다. 매일 아침에 둘은 같은 장소에서 만나지만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과 구조는 스크린의 영상이 고장나서 멎는 순간 인간성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즉, 기성 지식체계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가운데 기존 언술이 포착하지 못하는 구멍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존재인 비존재가 감지되는 순간 진리는 현현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이름에서 인간을 빼내는 것으로 말에서 생을 구출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또한 그것은 절에 불이 나고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관세음보살상에서 도금이 벗겨지며 마침내 연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로써 녹두대사는 삼수의 분신이었고 화염에 휩싸인 괴물과 거인의 결투는
결국 주인과 그림자의 분열, 존재와 실존의 분열을 의미했으며 혹은 독백의 연금술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마침내 괴물을 물리친 후 연희를 팔에 안고 하산하는 거인의 뒷모습은 비존재의 형상화이며 혹은 기존 언술로 설명 불가능한 언술 행위의 순수 지점, 침묵이자 기존 지식체계를 설명 불가능한 공백, 유적인 것의 드러냄입니다. 비인 탄생 역성소설 연작은 악화시키기의 방법적 고행을 통해 비인을 탄생시키고 세상의 괄호를 열어 독백의 연금술을 통해 거기에 깃든 진리를 엿보게 해줍니다. 제도와 문명과 사상을 하나씩 덜어내고 언술의 침묵 지점이자 이름에서조차 빠져나오는 감산의 글쓰기는 괴물과의 사투를 벌이는 지난한 과정이자 화염 안에서 살갗이 씌운 금이 녹아내리는 고통이고 생애의 진통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 과정에서 잠시 엿보게 되는 진리는 거인의 뒷모습과 같이 거대하고 강인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사장은 타자와의 만남과 사랑, 유아론 극복의 모색에 대한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비인탄생 역성소설 연작에서 장용학은 독백의 연금술을 통해서 그림자 혹은 비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삼수가 세 개의 괄호에서 연희를 찾기는 했지만 연희는 여기서 타자라기보다는 진리의 형상에 가깝습니다. 바디우에 의하면 이것은 이제 유아론에 해당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유아론의 유폐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타자와의 만남입니다. 주체를 그 동일성의 숙명에서 뿌리 뽑는 계산 불가능한 돌의 돌발이 이제 원형의 전설에서 이장이 안지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서울에서 이장은 자신이 양부모에 의해 길러진 사생아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의용군으로 전쟁에 끌려갔다 국군 나고병으로 생포된 후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 체제를 선택합니다. 광산에서 대학원으로 간첩으로 난파된 그의 여정을 통해 인민군과 국군, 남과 북을 넘나드는 이장의 행보는 자유든 평등이든 매한가지라는 거, 교회냐 소비에트냐 하는 건 같은 제도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간첩이라는 이장의 정체성은 남북 양자 어디에도 적을 갖지 않은 실존을 보여주고 생부인 오택푸를 찾아가는 오랜 여로의 귀결은 사생아로서 세상에 적을 갖지 않는 그런 실존을 드러냅니다. 회귀의 여로를 통해 오택부 동굴에 갇힌 이장은 사생아라는 정체성의 근원으로 돌아온 셈이죠. 이때 동굴의 이장은 사유의 주체입니다. 동굴에 갇힌 이장은 생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는 이제 3장에서의 그 분석과 마찬가지로 생각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달라지는 국면은 두 번째 동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택부에 의해 감금된 첫 번째 동굴은 외부에서 강제된 조건에서 이장이 사유의 주체를 변모해 인간을 탐구했다면 안지아와 함께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들어간 두 번째 동굴은 사랑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온우입니다. 작가에 의하면 근친상간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죄의 최대치입니다. 한편 현대는 자연하게 가져온 불행이나 고통보다 인간하기 빚어낸 그것이 더 큰 것이라고 할 때 근친상간이라는 조건은 인간성에서 생긴 인간악입니다. 장용학의 문학은 지속적으로 인간성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고투이고 과정이었지만 그것은 유아론적으로 유폐된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의 전설에서 국면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와의 만남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생아로서 이장이 겪는 고통의 기원이자 오랑지 묘의 상처로 남은 온우의 근친상간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택부의 욕정에 의한 일방적인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또 다른 온우의 이장과 안지아의 결합은 오택부와는 다른 둘이 나란히 선 무대,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것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벼락 맞은 거목 아래에서 이장이 출생하고 그리고 또 소멸했다라고 하는 설정은 이러한 차이점을 오히려 부각시키려는 장치로 보입니다. 폭력에서 사랑으로의 국면의 전환이야말로 인간성으로부터의 인간해방의 모색이 가능해지는 중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형의 전설의 골자를 바디우가 말하는 사랑의 진리 절차에 비추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디우는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유아론의 하나, 즉 일자가 있다.
이는 말의 무한한 반복 속에서 코기토와 존재의 회색 어둠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2장 혼자 갇힌 동굴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남이라는 사건 속에서 그것을 명명하는 계산 불가능한 시 속에서 도래하는 둘이 있다. 둘의 첫 마주침은 우연이었지만 온누이라는 인간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사건으로 인식하고 사랑이라 명명하며 그에 충실한 인간 이장과 안지아가 있습니다. 마침내 둘이 가로지르고 펼쳐내는 감각적인 것에 무한이 있다. 하나, 둘, 무한이라고 하는 이 수적 성격은 사랑의 절차에 고유한 것이다. 라는 바디우에 의하면 두 번째 동굴에서 이장과 안지아는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사랑은 먼 미래에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동굴이 꺼져 지상에서 소멸되었다가 핵전쟁의 방사능이 지상의 모든 것을 휩쓴 다음에도 그 자리에 복숭아 나무가 솟아나 열매가 맺혔다는 복숭아의 유래기로서 원형의 전설은 사랑하는 둘의 만남으로 가능한 무한을 보여주는 문학입니다. 이로써 자연주의는 지면을 길 것을 권고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나르기 위하여 땅속으로 파고든다. 는 장용학의 문학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효한지 증명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용학의 문학에서 매번 등장하는 고통받는 초라한 존재와 병들고 버려진 육체들은 허무주의와 절망의 표상이라기보다 감상적 글쓰기를 통해 삶의 복잡성을 걷어낸 상태로서의 유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악화시키기의 방식은 죽음과 유한성, 즉 덜한 것에 대해 더 말하기 위해 시도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질문들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사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존의 지식체계가 누락시킨 공백에서 기존 언술로 설명 불가능한 침묵의 순간에 진리는 길어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작품은 현실의 부정이나 초월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초월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익숙함에서 단절하려는 용기에 해당합니다. 기성문학의 사실적 재현적 전통에서 거리를 둔 방식이라야 기존의 언수를 중지시킨 침묵의 순간 진리가 실제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잘못 말하기 위해서 덜한 것에 대해 더 말하기 위한 사유의 천착을 위해서 소설의 한자를 섞어 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장용학은 허무주의와 절망, 현실 부정의 관념주의자라는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단절의 용기를 갖고 진리의 충실성을 견지한 사유의 작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간 한국 문학사에서 지식인 작가의 범주가 협소하고 다양한 문학적 성취가 알려지지 않았었다면 그것은 오랜 기간 압도적이었던 리얼리즘의 전통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미학적으로 새롭고 다르기 때문에 배제할 것이 아니라 새롭고 다른 충격에서 감지되는 진리를 환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리가 맺히는 독특한 사유로서 장용학의 문학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년 현재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장용학의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연당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알랭 바디우를 통해서 아마 설명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는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바로 그 한신대학교 송주현 선생님의 토론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송주현입니다. 저는 토론문의 일부를 읽으면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글은 장용학의 소설이 갖는 기존 연구의 한계, 즉 허무주의로의 귀결, 철학적, 관념론적 사변에 대한 난해성 등을 문제 삼고 알랭 바디우의 읽기를 통해 장용학 소설의 새로운 탐색의 지평을 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바디우가 사상가, 철학가이면서도 세계 변혁의 가능성을 믿고 있던 정치가, 혁명가였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논문은 불구자적 패배주의에 갇혔던 장용학 문학의 역동적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용학도 너무 어려웠고 바디우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바디우와 장용학의 연관선상에서 큰 개념 중심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용학 소설 읽기의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는 바디우의 철학과 사무엘 바케트의 연관성에 대해서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디우는 철학을 실천적 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이성주의자였던 그가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게 된 것도 그것이 갖는 이론적, 과학적 정합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바디우를 생각해 보건대 문학과 예술에 대한 그의 사유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그의 이론적 행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명징한 이성의 작용과 그 결과로서의 진리를 확신한 바디우이기에 모호함으로 가득 찬 문학, 더구나 사뮤엘 바케티의 문학, 나아가 장용학의 문학은 그의 철학적 지향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를 바디우가 말한 복수의 진리 혹은 불투명한 성격을 지닌 사건으로서의 예술과 문학을 사유했던 것이라 보면 될지 저는 이러한 지점들을 조금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 표상이 아니라고 본 점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감산적 글쓰기를 통해 삶의 복잡성을 걷어낸 상태로서의 유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장용학 소설은 유아론적 유폐의 균열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동시키는 타자와의 만남, 즉 사랑의 진리 절차를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적인 것, 감산이라는 개념이 이 논문을 관통하는 핵심이 될 텐데 저의 개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여쭙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잘 잡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원적으로 그 개념에 접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니까 유가 무리 루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총칭한다는 뜻에서 어떤 개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관성 속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지식체계 내에서는 어떤 식별 기준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없는 것, 이것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개념을 연상할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덜한 것에 대해 더 말하는 감산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용학 소설에서 덜한 것을 통해 더 말하고자 한 것이 결국 무엇인가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논의를 정리를 해보면 장용학 소설은 결국 유적인 것을 보여주고 감산의 글쓰기를 통해 기존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비틀기와 낯설게 하기를 행했다. 그리고 사랑의 진리 절차를 보여줌으로써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용학 소설이 혹은 바디우를 통한 장용학 읽기가 지향한 진리의 최종 귀결점이 뭘까? 혹은 내용이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논문 제목 또한 진리가 맺히는 단독적 사유의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이토록 난해하고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장용학이 도달하고자 했던 진리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새삼 질문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바로 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연남경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송지현 선생님 질문은 아마 알랭 바디우와 사무엘 베케트의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끌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거리가 사실은 장용학과의 거리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 질문이 출발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얘기 들어오니까 상당히 모르겠다. 근데 그걸 모르겠다고 송지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듣는 저는 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부족한 논문을 정성껏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질문 세 가지가 다 제 논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다 이제 그 바디우 철학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바디우의 철학과 베케트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112페이지에 그 1장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바디우는 진리 철학자로 불리우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 하나의 대문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소문자 진리들이 이제 도처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 진리가 가능한 장소는 네 가지입니다. 정치, 수학 혹은 뭐 수,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예술 혹은 시라고 부르는 그 이제 네 가지 분야이거든요. 그리고 철학은 도울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그 장소에서 진리가 이제 어떻게 찾아지는가 그 과정을 이제 탐색하는 거, 그 방법이 일종의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장소에서 다른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근데 특히 바디우 같은 경우는 예술에서의 진리가 발견되는, 그래서 예술의 진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작가로 그 말라르메하고 베케트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도 그 적극적으로 참고했던 바디우 저서 중에서 베케트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베케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데 선착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랬을 때 책 한 권이 이제 그 베케트의 작품을 읽어내고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가령 이제 이 작품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베케트 작품이 최악을 향하여 라고 하는 작품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두개골 형상을 한 것에 핀 두 개가 꽂혀 있는 이제 그런 형상 하나만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디우가 말하는 모든 장식거리와 여운거리를 걷어낸 유적 인류의 어떤 표상, 혹은 이제 그 사유의 자리인 코기토로 이제 바디우는 그 베케트의 그 형상을 보고 있어요. 두개골 형상을. 자,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 기성 지식 체계를 받은 독사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매우 익숙한 그 어떤 기성 지식 체계인 독사의 구멍을 뚫고 지식 체계를 이동시키려는 형상, 혹은 그것을 이제 거기서 증명해내는 작품으로서 이제 진리에 대한 충실성과 용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이제 베케트를 읽어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일단은 이제 바디우의 철학이 베케트의 예술 작품과 그다지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답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보태보자면, 바디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철학자니까, 철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도울 뿐이잖아요. 철학을 아무리 해도 진리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희곡을 쓰고, 그러니까 예술에 가담을 하는 거죠. 희곡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공연에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런 노력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 창출을 위한 어떤 실천적인 노력, 이런 걸 한 그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뭐 그 공연이 흥행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는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덜한 것을 통해서 더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적인 것은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막 덧대어진 모든 장식거리나 여운거리나 이런 것들 다 걷어냈을 때, 그리고 그 걷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감산 내지는 빼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랬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불어로 genetic이고 영어로 general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다루었던 작품을 잠깐만 더 인용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비인 탄생에서 왜 지호가 계속 모든 것을 잃어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잃고 모든 사회적인 연결이 끊어지고, 효 이데올로기, 어머니라고 하는 것, 그 관계마저도 다 끊어지고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로워졌을 때 이제 비인으로 재탄생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이제 유적인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거꾸로 이제 요한 시집에서 보면 그 누해의 유서에서 누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름이 붙여지고 그 순간 호적의 이름이 등재되고 이런 방식. 그러니까 거꾸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어떤 관계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거죠. 관계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인간의 모든 관계와 제도와 또 관습들이 들러붙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거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장용학은 이제 그걸 인간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인간적인 것에서 끊임없이 이제 인간을 구하려고 한 것이 이제 장용학의 그 지속적인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한 노력이었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디우에 따르면 그 기존의 지식 체계, 독사에 의하면 유적인 것은 파악될 수가 없어요. 그 마치 1+1+2라고 하는 그 수식이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절대 설명하지 못하는 언어인 것처럼.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계속 걷어내는 감산의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 시집을 제가 거론을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선생님 답을 좀 더 압축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최 측의 눈치가 네, 엄청나게 오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 시집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이 이 이제 유적인 것이 그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존인 누해나 아니면 전쟁의 뒤편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노모와 같은 이런 형상을 통해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취약성으로 또 현시된다고 보이기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취약한 실존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관습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중요성에 간과됐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그것을 감산의 방식으로 계속 걷어내는 것이 필요했고, 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유적인 것은 덜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감산의 방식으로 계속 유적인 것을 발견하려고 했던 장용학의 글쓰기는 덜한 것을 통해서 계속 더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드라마 볼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자, 여기서 송준 선생한테 질문 한번 더 주면 재밌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게 다음 이 시간에 뭐 이렇게 해서 열받게 하는데 딱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진행자의 미숙함이기도 하겠지만 항상 재밌을 때쯤 끊는 것이 그 다음번 이야기 위해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장용학 세션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연남경 선생님, 송지현 선생님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